정치권이 주목할 어젠다를 던지는 정치쇼 어젠다 연속기획 대홍수의 시대 이어갑니다. 중부지방이 홍수에 이어서 일주일 넘게 폭염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비와 극단적인 폭염이 반복해서 올 거다. 이게 지난주의 결론이었는데 오늘은 이 재난이 된 날씨에 누가 가장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전문가이시죠. 김동훈 더 프라미스 상임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우리 김동훈 이사께서 20년 넘게 지진, 태풍, 홍수 뭐 이런 것들이 터진 재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국제 재난 구호 단체 소속이시잖아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재난 시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초반에 들어가 가지고요. 당장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거에서부터 저희가 좀 주력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돌봄을 못 받는 사람들. 네. 이번에 강릉 산불 때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방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만 모아 가지고 같이 좀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동해안 산불 때는 들어가니까 고령화 지역이라서 노인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 그 노인분들을 또 다시 모아가지고 노인 사랑방을 만들어서 계속 돌봐주는 그런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재난복지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게 하시는 시민들한테 딱 붙잡고 산불 재난 많습니까? 맞습니다. 지진요. 재난입니다. 다 그럴 것 같긴 해요. 홍수요. 재난입니다. 근데 폭염이 재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난입니다. 라고 딱 대답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폭염이면 이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미 법적으로는 2018년에 그때 그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그때 보수적인 통계만 따지더라도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48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며칠 더웠다고 48분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라 가지고 그때 아예 법에다가 그래요?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재난 종류가 서술돼 있는데 폭염을 아예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더우면은 그걸 대응하든 안 하든 간에 각자의 재량이었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폭염 대피소 같은 것들을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럼 폭염도 이제 우리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용어뿐만 아니라 법적 용어로도 이제 재난에 들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폭염 얘기 좀 해볼 건데, 이게 제일 지금 걱정되는 곳 중에 하나가 새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잼버리 행사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4만 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군까지 동원해서 긴급 대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지금 새만금의 상황이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이 재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자분들을 좀 알고 있게 하고, 좀 나가 있는 분도 알고 있고 준비에 참여하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폭염을 과연 재난으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지금 이 조직위 차원에서는 재난으로 과연 보고 있는 게 맞을 건가? 그랬을 때 지금 이 재난은 예방이나 대비나 대응을 하는 거지 재난에 맞서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회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종의 재난 감수성, 이거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 재난이 닥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과연 준비가 돼 있냐 했을 때 그러한 정서들이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폭염이지만은 지금 배수도 안 돼서 문제인데 만약 이 기간 중에 폭우가 났으면은 그럼 이건 행사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건데, 그런데 폭우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생각하는데 또 폭염은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많은 것들을 준비 안 한 거. 좀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이번에 그늘 쉼터를 1,700개 이상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안전에 준비했다. 근데 화면 보면 별로 안 보이던데.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지자체가 폭염 대비해 가지고 쉼터를 만드는데 100% 다 야외 쉼터면은 과연 그게 준비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준비된 것도
충분치 않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계속 병상도 늘리고 뭐도 늘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예방이나 대비는 충분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위기관리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일까 그 조직위 차원에서 그럼 현재 재난은 항상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초기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뭐 언론 취재 막 통제되는 거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다가 나중에 뭐 사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서 초동 대처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미 지금 시작이 된 거니까 더 이상 온열 환자들 생기지 않게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군 공병대 투입해서 그늘막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뭐 열흘도 안 남았는데 건물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 에어컨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재난 전문가로서 지금 만약에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게 폭염 피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 있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이디어 하나 제공하신다면 뭐 있으세요? 이게 이제 신종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좀 상상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근데 항상 우리 매뉴얼대로 하려다 보니까 근데 매뉴얼이라는 건 항상 과거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려운 게 계속 이게 열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뒤로 갈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다면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회복 사이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한 데 가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쿨링 센터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 근데 건물 지금 지어가지고 에어컨 집어넣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찾아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 버스가 3만 대 이상이라 그러거든요. 관광 버스요? 그 중에 1,000대만 가지고 오면요 4만 5천 명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투입해서 그 1,000대를 조직이나 국가 차원에서 빌려와가지고 차 에어컨 틀어놓고 쉴 때는 거기서 쉬고 나가서 활동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거 뭐 100%가 아니더라도 단 10%라도 100대만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위험을 느끼는 친구들 이미 그 열실신한 친구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위험을 느끼는 친구들은 거기서 쉬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겠네요. 안 그러면은 뭐 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제 텐트들을 다 이렇게 쬐끄만 텐트들을 여러 개 설치하는데 그냥 군막사처럼 크게 텐트를 치고 거기다 그걸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늘막. 거기에다 에어컨을 집어넣고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 야영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빨리 재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재난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좀 신조어죠 일종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너무 소방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행사 좀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직위 차원에서 뭐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조직위 차원에서는 조직위의 입장은 당시에 중단하면 저 참석했던 사람들 돌아가면서 흩어지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소방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재난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조직위의 행동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중에 초동 대응이 되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지해 달라 그랬을 때 중지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됐을 때 사고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비상 상황 생겨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은 항상 벌어질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아예 지금 이 안전관리 체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그 프로토콜들이 충분하지 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에 폭염이 재난에 들어갔잖아요. 재난에. 그러면은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더위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것도 재난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 2019, 20, 22, 23, 즉 5년째인데 올해 뭐 기록적인 폭염이 있다고는 하지만 온열 질환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3배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해왔다는 정부의 준비가 폭염에 대비하는 좀 이게 제대로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부의 그러니까 폭염뿐만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이제 그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할 텐데 폭염만 하더라도 살수차, 뭐 폭염 대피소, 그늘막 또는 그늘목 나무 말하는 거죠. 그늘목. 그럼 냉방비 지원, 냉방비 설치, 에너지 바우처, 뭐 재난 도우미, 양상 대여 캠프다, 옥상 녹화, 수직 정원. 하긴 해외에서도 하는 것들은 많이 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하긴 뭐 그늘막 맞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더위 피하는 곳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디테일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좀 이제 한국의 좀 특성이라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정책이나 수단들은 많이 준비했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하느냐 했을 때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폭염 대피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인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문제 생기는 게 폭염 대피소 중에 일부는 야외 대피소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거리가 15분에서 20분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럼 그거 땡볕 소속에 15분, 20분을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다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폭염 대피소를 만들면서 그 이동 수단까지 같이 설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폭염 대피소인데 실제로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고 그냥 폭염 대피소가 몇 천 개 준비돼 있으니까 그럼 그것만으로도 나아지는 거 있을 텐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이런 건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탁상 행정이다. 그럼 이제 관료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자 폭염에 어떻게 대비해야지 폭염 대피소를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집행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현장에 나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그리고 재난 감수성이라 할 수도 있고요.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혜자 관점인 건데. 수혜자 관점. 그러니까 지금 딱 맞네요. 탁상 행정.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는 공급자 관점인 거예요. 지금 공급자 하고 관점. 몇 개 설치해 주면 더 나아지겠지. 근데 수혜자 관점에서 과연 그 타켓이 되는 그분들이 정말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그 이용률을 높여가는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저기 설치만 하고 제도 만들고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제는 매뉴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매뉴얼이 있어도 그게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로 좀 올라와 있는 거죠.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지금 폭염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혜자 관점에서 보면 홍수, 지진 뭐 이런 재난 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게 다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어떤 봅니다.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다른 재난 같은 경우 지진 같은 경우 교육시킬 때 상식적으로 아는 게 다 책상 밑에 들어가라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책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라면 이 스튜디오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뻥 뚫린 체육관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부터 학설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게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거를 베껴올 때 원리를 베껴오는 게 아니고 현상만 베껴오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거 지진의 핵심 딴 게 아니고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는 게요? 결국 책상이 핵심이 아니고 머리가 핵심인 거고 몸의 다른 부분은 다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던 간에 머리를 보호할 방안을 찾는 게 핵심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 있을 땐 책상 밑에 들어가는 거고 지하철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책상도 없는데. 그러게요. 차에서 운전하고 있어도 어떻게. 이런 아주 세부적인 매뉴얼, 그 세부적인 지침들이 우리는 이게 많지가 않은 편인 거고요. 뭐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 그늘, 휴식 정부가 강조하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어. 어떻게 해야 돼? 시원한 데 가서 하라는데 해외에서는 시원한 데 가서 쉬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 가 있지 않은 거죠. 홍수는 어때요? 홍수 같은 경우는 재난 종류가 터졌을 때 화재처럼 어떻게 코입 막고 가세요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건 터지면은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되게 그런 종류에 속하는 거, 후자에 속하는 거라 가지고 오로지 홍수는 저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발목 성인의 발목 높이만 흐르는 물이 있어도 넘어지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해 경험해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발목인데 그거 못 건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관리청 연방관리청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이니까 기본 교육이거든요. 발목 홍수 났을 때 발목만 넘으면 건너지 마라. 건너지 마라. 자동차를 탔을 때는 60cm 그러니까 타이어의 절반 높이만 오더라도 차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다 꺼져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이런 가장 디테일들을. 그런데 우리는 되게 생소한 얘기들인 거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발목 얘기. 거기다 좀 언론이 그 기능한 게 있는 게 홍수 같은 경우는 뭐
다 차가지고 물 속에서 가슴까지 물이 차는데 막 지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시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홍수가 끝난 다음 얘기죠. 홍수가 막 벌어졌을 때 그 장면들이 아니거든요. 멈춰 있는 물은 뭐 그 안에 수영장물하고 같으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목까지 차도 흐르는 물은 절대 그러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더위에 태풍처럼 이름을 붙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을 때 그거 자체가 더 재난을 키우는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이 태풍처럼 이름을 부여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관련 정책이나 인식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재난으로 생각하면은 저기 재난 주간 방송사 KBS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종일 그런 디테일한 내용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한 실체화, 폭염을 재난으로 실체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재난 전문가이신 김동훈 더 프라미스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